잡으신 거죠. 5천만 원짜리 차를 400이 가져가시니까. 허위 매물, 성능 불량, 침수 차량, 주행거리 조작 등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그러면은 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는 거예요? 없으시죠? 그냥 딱 420만 원 그럼요. 딱 내면 사인 내시고요. 420만 원 외에 별도의 추가 비용이 없다는 걸 확인한 상태. 하지만 사인을 하자 돌변하는 매매업자. 보시게 되면 이게 저희가 아까도 전화로 말씀드렸겠지만 공매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법인이 말소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법원에 끼고 들어와서 법원에서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판매해 드리는 거예요. 이제 3차로 넘어가잖아요. 만약에 패소를 한다면 그럼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3,800에 대한 잔존가치를 일시는 마셔야죠. 아, 돈을 내야 된다고 제가? 그렇죠. 이거 잔존가치는 내셔야죠. 근데 저는 승패소 얘기를 지금 처음 듣는 승패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지를 안 해드려요. 저희가 승소할지 패소할지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고지를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사장님 말은 G80 차량은 420만 원에 다 끝인 줄 알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중고차 시장이 너무 낙후돼 있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계속 유발시키는 비선진적인 구조다, 후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허위 매물, 낚시, 미끼. 덤핑. 투명하지 않은 정보가 가장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정보의 불투명성. 첫 번째가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의 문제예요. 중고차 업체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소비자가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가 허위 매물. 허위 매물이 예전에는 그냥 미끼 상품이었는데 지금은 공매, 경매, 그 다음에 뭐 저당 잡혀 있는 법인, 뭐 이런 차들. 대표적인 게 공매, 뭐 한 3천, 4천만 원짜리 중고차 시세가 있는 차들을 400, 500만 원에 올려놓는 거야. 혹하잖아.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알면서 또 혹시나 하고 전화 오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있죠. 사회 초년생이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 잘 모르니까 정말이요? 이 차만 특별히 그래 싼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죠. 무슨 이렇게 싼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뭐 저희가 오면 말씀드릴게요. 네. 이러면 궁금하잖아. 아니 그러면 이상한 재판, 이야기예요. 네, 3차 재판 남아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재판에서 지시면 잔존가치 3천만 원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 차를 속여서 팔고 300, 400은 제작기들 수수료 온 거야. 이건 사기지. 사기죠. 완전 사기죠. 그러면 이제 이걸 못하게 하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 관계 당국에서 처벌이 굉장히 좀 솜방망이 수준인 거예요. 벌금 내면 그만이다 생각을 하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차라리 벌금 내는 게 오히려 더 속편해요. 뭐 고객님이 나중에 더 신경 쓸 일이 많을걸요. 우리 벌금 이렇게 배짱을 부린단 말이죠. 거기에 철퇴를 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가장 큰 문제는 정보의 투명성이다. 그래서 이제 선진 시스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특히 독일, 자동차의 성지 아닙니까? 이런 나라들에서 또 이웃나라 일본처럼 그 중고차 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들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한 걸 보니까 첫 번째가 이제 정보의 투명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 정보의 투명성을 지키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요즘에 나온 것 중에 자동차 365라는 게 있어가지고 블루핸즈라든지 이런 차 가지고 수리를 하면 그때 자기들이 가서 이 차는 몇 킬로에 몇 월 며칠에 들어왔고 다 기록하잖아요. 네. 그 키로수 기록에 대해서는 공유가 돼요. 그런데 뭘 했는지, 얼마를 수리했는지 내역이 안 나와. 뭐 그게 안 나와. 그러니까 공업사라든지 공업사. 뭐 카센터 흔히 말하는 뭐 이런 데 가갖고 그거 아무 기록이 안 남잖아요. 그런 기록이 또 저장이 돼서 또 필요한 사람에게 오픈해 줄 수 있는 법률적인 장치도 있어야 되고. 아니 왜냐면 지금 우리는 야 내 차 내가 수리한 거 이거 내 정보인데 함부로 까면 어떡해. 이게 개인정보잖아. 뭐 이런 그게 것도- 문제야. 이런 것도 네. 있거든요. 이건 소유주가 바뀌게 되면 더 이상 그 이전 소유자의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 정보는 그 사람의 이름, 뭐 그 사람의 소유 기간, 또 그 사람이 소유한 동안 주행거리, 수리한 내역을 공유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못해요. 중고차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잘못하면 사람의 목숨이 뭐 상해를 받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면에 있어서는 공익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허용을 해야 돼요. 네. 이것만 허용이 되면 우리나라 카이스토리, 보험개발원을 위해서 공개하는 카이스토리나 정부 국토부에서 하는 그 자동차 365에서도 디테일한 정보가 나온단 말인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지금 미국이나 독일은 그게 다 나와. 소비자들이 그냥 전산에서 볼 수 있으니까 속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감히 딜러들이 말하자면 키로수 꺾는다 그러지. 네, 키로수 꺾기 못하 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돼. 중고차 거래 전산화. 그러니까 카센터든 아니면 공직센터든 또 뭐 그 외에 그 소모품을 교체하는 곳이든 다 전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전산을 공유할 수 있는 전산 센터가 있어야 돼요. 이걸 정부에서 해줘야 돼. 왜냐하면 정부가 아니면 누가 해줘요? 자동차의 어떤 그 건강 상태라든지 운행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구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의무화를 시켜야 돼. 그래서 카센터에서 전산에 뭐 차 번호 들어오면 번호 들어오고 뭐 정비했고 뭐 교체했다 이거를 안 지키면 과태료나 뭐 벌금 뭐 이게 해야 돼요. 정기 검사 때 이제 그렇죠. 업데이트가 네. 될 수 있도록 그렇지. 그렇게 해줘야죠. 그래서 검사에서도 그 과정을 싹 볼 수 네. 있고 그럼 공유해서 번호만 치면 어느 업체에서 누가 어느 소요 때 뭐가 교환이 됐다는 게 나와야 되고 엔진오일을 언제 교환했고 이 두 가지가 잘 지켜지고 개인정보보호법을 공익을 위해서 이런 중고차 거래에서는 허용을 해줘 버리면 뭐 동의받지 않고 공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전 소유주가 뭘 가지고 뭘 어떻게 교환하고 사고는 얼마나 제출하고 정비는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내용을 다 알 수 있거든. 그러면 중고차 딜러한테 뭘 물어봐. 지금은 중고차 딜러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중고차 딜러가 뻔해. 아, 이 차는요 여성분 오롯이고요. 출퇴근 위주로 사용했고요. 담배 안 피웠고요. 네. 아, 가져가서 기름만 꽂혀서 넣으시면 새 돼요. 거예요. 네. 그냥 가지고 나서 타시면 네. 돼요. 꽂혔다 그러죠. 네. 꽂혔다고. 가져가서 탔더니 그 다음날 터졌어. 왜 모르고 그러면 오셨어요? 고객님도 이득 보려고 오셨잖아요. 이런 개소리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네가 그럴 마음이어서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양아치 짓을 못하게 하려면 정보만 공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려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면 돼. 아니 그냥 그 사법적인 판결을 받아서 징역살이를 시키면 돼요. 벌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야. 컨디션이 어느 몇 프로 정도 이 문제는 어느 부분에 있다. 이것만 딱 있으면은 그거를 알고 소비자가 살 수 있으니까 그 단계만 돼도 일단은 현재 시장에서는 많이 개선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1919년서부터 이미 그 중고차 대형 유통이 들어서서 정보가 다 오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해당 번호만 딱 해보면 차종 옵션 알고 싶은 정보를 다 아는 거야. 거기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전국적인 시세가 있어요. 네. 본사에서 정해주는 시세가 있어서 그 기준이 있어서 딜러하고 머리 아프게 흥정할 이유도 없어. 어떤 부품을 어떻게 교환을 받았는지, 그리고 현재 타이어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또 배터리 상태는 어떤지, 뭐 손볼때는 없는지, 하부에 스크래치 난 데는 없는지, 뭐 암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중에서 교환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부식 상태는 이런 게 다 체크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런 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바꾸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소비자들이 안 사면 돼. 그런 제품들은 아예 유통을 그쪽에서 관심을 돌리고 이게 투명화되고 정보의 비대칭이 없는 유통에서 거기에서 사면 돼요. 그러면 수요가 없는데 자기네들이 그 판매를 어떻게 고집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든 뭐 업체든 뭐 상인이든 가장 무서운 건 구매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불매예요. 소비자들의 힘은 구매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가 투명하지 않은 채널에서 차를 구태여 모험으로 복불복으로 사시려고 하지 마시고 말 듣고 사지 마시고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연식이냐 키로수냐 이왕이면 연식도 짧고 키로수도 짧은 게 좋은데 뭐 그렇게 되면은 뭐 비싸니까 기왕이면은 키로수가 짧은 게 더 좋아요. 연식보다는. 연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자동차는 얼마나 달렸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 고속도로 위주로 달렸습니다. 뭐 장거리 위주로 잘 관리. 이거 어떻게 믿을 거야? 근데 사실 이런 이 노하우나 이런 판단 기준을 저희가 공유하는 자체가 슬픈 일인 거예요. 슬픈 일이야. 슬픈 일이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서류는 거짓말 안 합니다. 네. 개인정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 중고차 관련된 중요한 항목, 그 다음에 뭐 집도 그렇고요. 이런 그 사람들에게 큰 자산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을 하면서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이거는 공공의 목적을 통해서 허용을 해야 돼요. 이런 거 좀 완화시켜서 이 정보를 오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보험개발원이나 심지어 서비스센터도 내가 중고차를 구매를 했는데 이전 주인이 무슨 수리 받았어요? 정보 때문에 안 돼, 안 그거 알려줘요. 심각한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일단 정보의 투명성, 그로 인한 신뢰 확보, 신뢰성의 확보,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 이 세 가지는 분명하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허위 매물이나 사기,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딜러들에 대한 처벌을 굉장히 강화해야 됩니다. 네. 실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돼요. 소비자들한테는 시세란 거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시세 안에서 이제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게 먼저고,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 권리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고 가셔야지 그 딜러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에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순간 끝인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비자분들에게 당부드릴 건 3천만 원짜리 차, 4천만 원짜리 차를 300만 원, 400만 원에 파는 데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이것도 소비자들이 그 책임으로 따지면 한 20% 정도는 지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경제 활동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탕발림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요. 시세 확인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정보가 없이 가시는 건 아예 싸움에서 지겠다라고 결심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그런 무기, 최소한 아니 뭐 좀 나가는데 총 한 잔은 차고 나가야지. 뭐 비비탄총, 딱총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 근데 지금 소비자들이 딱총, 비비탄총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싸움이 되겠어? 중고차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방송사들이나 YTN이 이번에 제가 높이 평가하는 건 이거 시청률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죠. 그리고 보니까 뭐 해외 로켓도 많이 했고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 차라리 그 음식 갖다 놓고 이렇게 먹으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뭔가 사회에 그 울림을 주기 위해서, 의식 개혁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 결론 부분이 이제 위기는 곧 기회다. 이게 왜 맞는 얘기냐면 사람이 위기를 당하지 않으면 뭔가 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강렬한 동기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시리즈가 야 이런 경우도 있어, 저런 경우도 있어. 그게 유튜브에서는 막 그 참교육 이러면서 막 나오잖아요. 네. 응? 그 텔레비에서 정말로 문제시하고 그런 샘플들을 조사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얘를 물꼬를 시작해서 앞으로 쭉 나와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그런 계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씁쓸합니다.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이 이제는 후진적인 이런 시스템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런 어떤 시스템이 좀 제도화돼서 이제 중고차, 요즘 이제 중고차 살아갈 때 사람들이 다 심호흡하고 또 커뮤니티에다가 막 물어보고 선배님들한테 잘 아시는 분 따라가주세요. 네. 막 그러고. 사실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될 게, 저희가 중고차 고르는 방법부터 말씀드렸다는 게 아니고 이런 의식을 바꾸는 움직임부터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그렇죠. 이제라도 돼서 다행입니다. 네. 그 저희도 잊고 있었어요. 네. 당연하게. 그래서 그러니까요. 중고차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계속 좀 심도 있게 다뤄보고 올 거고요. 이쪽에 제보를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인터뷰, 그리고 또 그 사실 추적, 다시는 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피디 메일이나 오토기어 메일로 중고차 거래에서 이런 피해를 당했다, 그래서 그 증거, 그러니까 고발하시려면 증거 자료나 이런 것들 좀 가지고서 하셔야지 말로만 하시면 판춘문예니까 뭐 그건 좀 곤란하시고 제보를 좀 주세요. 저희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선행을 하면 그 선행이 또 계속 퍼져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속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게 또 신뢰감 있는 시장으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방송사에서도 이런 지속적인 울림과 또 자각, 경계 목소리 계속 내주시기를 좀 바랄 마음입니다. 저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중고차 시장에 관심을 많이 못 가졌지? 네. 저는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